제가 이곳 광주에 와서 이렇게 중소기업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힘을 받고 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디지털 대전환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의 사진은 모든 그 5번가 길에 마차가 쭉 있고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를 한 그 부분에 자동차가 딱 한 대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사진은 그로부터 13년 후에 뉴욕 5번가의 사진인데 이렇게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인류 역사상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 중에 하나가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속도와 시간의 싸움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100년 후에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등장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등장해서 올해가 2022년이니까 15년 됐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변화를 가져온 이 IT 강국의 대한민국은 그럼 과연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었을까를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IMF의 위기와 함께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IMF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때의 가장 그 김대중 대통령의 IT 강국의 초석이 됐던 것이 대한민국 전역에 깔린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이 대한민국 전역에 깔린 초고속 인터넷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그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에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 됐고 그것이 중진국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된 것이 그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정책이라면 대한민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선택했던 IT 강국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망이었습니다.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권을 이어받아서 IT 강국을 ICT 강국으로 만들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제 쭉 2008년부터 이어지는데 이때의 이명박 정권은 4대강과 자원 외교를 자신들의 그 하나의 경제의 브랜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분들이 IT 강국, ICT 강국의 이러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탄탄대로를 정보통신부를 없애면서 IT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좀 외면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때 국정원이 나서서 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클라우드 산업 투자를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똑같은 그 2008년, 2009년, 2010년 이런 그 5년간 중국은 미국의 구글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고 자체적인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텐센트니 뭐 해갖고 중국의 그 유명하건 한 그 대기업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추월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명박 정부는 자원 외교라는, 다시 말하면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헛돈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 시작해서 정부의 세금을 엉뚱한 곳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잘못된 정책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들어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보면요. 제가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들어가서 보니까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4년 동안 헤맸습니다.
과연 창조경제는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창조경제라는 컨셉은 한마디로 스타트업, 창업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국가 스타트업을 창조경제라는 그 애매모호한 단어를 설정을 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붙으면서 결국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했던 지난 5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방향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잡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창조경제를 스타트업, 창업국가, 창업경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훨씬 더 앞장서서 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IT 강국과 ICT 강국의 이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전국의 각 지자체들한테 그 자율권을 주게 되는데 그때 가장 잘한 것이 바로 AI 도시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그 인프라를 깔으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도로를 놓거나 뭐 철도를 끌고 가거나 하는 이 SOC 쪽에다가 정부에다가 예타 면제를 신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디지털과 IT와 ICT 쪽에 신청한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3,200억 국비가 투자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이 잘 설계돼서 잘 진행이 되면 앞으로 미래 100년, 광주의 미래 100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5G의 가장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한번 역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G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1G 시대는 1979년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뒤따라 온 것이 바로 83년의 미국입니다. 그리고 2G 시대가 92년도에 열렸는데 이 2G 시대가 바로 그 삐삐 시대입니다. 삐삐 기억하시죠? 1992년에 2G 시대를 가장 먼저 연 것이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G 시대가 됐는데 이 3G 시대는 이제 영상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상의 그 전달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버전이 열리는 것인데 이것이 2001년도 일본이 먼저 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미국이 했습니다. 4G 시대는 북유럽 국가가 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2009년도 그리고 스웨덴이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5G 시대, 이 5G 시대는 2019년 3월 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5G는 현재 한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5G가 깔려있는 도시는 50여 개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추격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갈 것이냐, 무엇에 어떻게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와서 이 코로나19로 이 팬데믹이 온 지난 2년간은 디지털 대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킨 그러한 2년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재기 한 번 없는 나라, 그리고 물건의 공급이 끊기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매우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모두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은 사재기도 일어나지 않고 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도 순조롭게 돌아가느냐. 지난해 그렇게 어려웠지만 수출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만이 유일하게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주문을 한국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서 그 온라인망에 의한
새로운 경제의 섹터가 가동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째, 디지털은 속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 5G. 5G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이 전송 속도, 특히 영상의 전송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디지털 대전환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은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지털은 연결이다 라는 말은 곧 어떻게 빨리 플랫폼 사회를 만드느냐라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데이터와 데이터의 만남을 떠나서 예를 들면은 바이오 분야에 의과학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의사 4년과 과학자 4년을 해서 8년의 MD, PhD 제도죠. 미국식으로 하면. 이러한 어떤 그 융합 분야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의사도 의사의 어떤 그 위치가 흔들릴 정도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융합 바이오에 대한 그러한 분야들이 지금 개척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부분의 연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투명이다. 결국은 디지털은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과 모든 것이 만나면서 모든 기록이 남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한 단계 더 투명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그러한 요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의 3대 요소, 아까 디지털은 속도, 디지털은 연결, 디지털은 투명이다. 요거를 또 다른 기술적인 측면의 3대 요소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DNA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그 얼마만큼의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의 힘. 얼마만큼 빨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AI. 이 AI는 이런 데이터와 연결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 작업을 하는 이런 어떤 그런 3대 분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하나의 앞으로의 목표는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DNA의 3대 요소 이외에 앞으로의 그 좀 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 부분의 규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일찍 풀어줬다면 지금 한국은 더 한 단계 앞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핵심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그 규제를 너무 풀지 못한 이 부분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의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수산물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면 이 수산물에 그 암호를 붙여서 수산물의 이력이 다 추적이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갖고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어떤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과 연동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on-Fungible Token, NFT이죠. 근데 이 NFT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그 좀 불안한 이제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이것이 블록체인과 NFT 이 두 가지 방향이 디지털의 투명성과 함께 앞으로 굉장한 그 블루오션을 가져올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송금을 한다.
NFT로 송금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원화나 달러를 송금을 하려고 하면 환전 수수료 내야죠. 또 여기서 송금 수수료 내야죠. 근데 이 수수료를 다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와 암호화폐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새로운 거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저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보안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은 속도다. 그래서 영상도 전송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착이 되면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보안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디지털과 보안이 함께 가야 이것이 서로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안 분야를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바로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에너지 대전환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대전환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는 그러한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는 처음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자동차 산업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꽃피우게 된 것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석탄 이 전 세계가 석탄의 모든 것을 의존했던 시대의 패권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었는데 이 패권이 석유로 넘어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석유로 넘어옵니다. 이 석유로 넘어오면서 패권을 쥐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오일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하게 되고 전 세계의 모든 패권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대전환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패권이 이제 이 오일 이코노미에서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환경, 기후변화, 이런 어떤 기후 문제, 이것이 이 지구의 위기로 다가오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면서 재생 에너지가 이제 다시 새로운 화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일 이코노미에서 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세계 각국이 다시 에너지의 패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다 지금 이 패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인데요. 그러면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이 오일 이코노미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생 에너지의 효율성, 그리고 이 재생 에너지가 가져오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독일이 그동안 원전을 끊고 재생에너지만으로 수력발전도 돌리고 화력발전도 돌렸는데 탄소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와 우리가 이런 어떤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거 방식의 원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원전을 크게 지어서 이것이 한번 잘못되면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원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그럼 어떤 방식의 원전으로 가야 되느냐? SMR, 그러니까 Small Modular Reactor. 요즘 이제 SMR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대체 용품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전에 있어서의 이 SMR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소형 원자로를 돌리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개발되고 있는 SMR 방식은 과거에 했던 그 원전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가져갈 수는 없느냐?
이것이 이제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SMR 방식인데, 이 SMR의 그 다른 에너지를 쓰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가장 기술이 발달한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SMR 기술이 지금 중국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과거의 그 원래의 그 전통적인 원전은 미국이 결국은 가격 면에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SMR 쪽으로 지금 이제 이 기술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기술을 돌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하고 굉장히 손잡고 싶어 합니다. 탈탄소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부분의 포션을 상당히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형 원자로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앞으로는 좀 더 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주축을 이뤘던 이런 중화학공업들이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맞닥뜨려야 되는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를 들면 반도체도요. 그 불화수소로 이제 이걸 다 씻어내지 않습니까? 여기 뭐 양양자 의원님 계셔서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엄청난 그 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해외로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맞고 나서 보니까 미국이 제조업들을 그런 식으로 다 해외로 보내고 나니까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국내로 반도체 공장을 다시 끌어들이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삼성과 SK가 이것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미국하고의 딜을 하면서 이것을 풀어갈 것인지,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새로운 정부가 또 가야 하는 새로운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탄소 중립과 이런 에너지 대전환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를 중간에서 풀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델리케이트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만큼은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는 민주정부 4기가 탄생을 해야 이런 IT 강국에서 ICT 강국,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를 따랐던 디지털 뉴딜, 그리고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이런 교두보적인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대선 결과가 이렇게 돼서 참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 과거의 MB 정부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 거꾸로 가는 역주행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한국은 작년에 6.25 전쟁 이후에 언제 우리는 그런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나 하는 그 세 글자, 선진국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바로 작년인데, 이 젊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그동안 추격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 정말 너무나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앞으로 5년에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년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정말 정책이 잘못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주 강력한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AI 도시 광주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 도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 데이터 센터가 광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와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니까요. 그럼 국가 데이터 센터를 광주에 유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국가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은요, 거기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 양성도 함께 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사람을 못 구하냐? 바로 이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에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코딩에서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또 이런 어떤 그런 디지털과 관련된 것을 하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산업에 가서 바로 쓸 수 있는 그 인력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한 100만 명 정도 모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로드맵을 그려가느냐,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운명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GIST가 있는데 이 GIST가 저는 순수학문에 매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GIST가 앞으로 좀 더 이런 어떤 데이터, AI 분야, 그리고 이런 지역과 관련된 산업과 연결되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포션을 둬서 그쪽의 융합 산업 쪽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밑에 써놓은 물가, 공급망, 원자재, 요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앞으로 올 한 해, 앞으로 2, 3년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물가 문제입니다. 이 물가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굉장히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급망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초기를 빼고는. 초기에 자동차 부품을 중국에서 못 들여와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에 쓰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복구가 됐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이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더 앞으로 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자재 값이 상당히 폭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수급 불균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뭐 니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원자재들이 이제 지금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핸들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